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은 저거 강조해가지고 이제 범시민연대기구까지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거 잘하죠? 우리는 아직 뭐 저지 이런 게 아직은 지금 이렇게 세미나 하는 우리 그런 때인데 저쪽은 벌써 범시민연대기구 이래가지고 왜 빨리 개헌 안 하냐, 지방분권이 좋은가 그러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겠다. 독일의 연방헌법, 미국의 연방제, 이게 어떻게 금방 나옵니까?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죠. 독일은 이렇게 통일된 중앙 집권 국가가 된 게 근대고, 옛날 오랜 세월 봉건 시대에 수십 개로 이렇게 갈라져서 살았죠. 독일어를 공유했었지. 그 다음에 미국도 주들이 먼저 있어가지고 주들이 나중에 연합해서 합중국이 된 거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로잉, 성장한 것입니다. 메이킹이 아니에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법을, 저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까 수단으로 보냐, 또 법을 성장해 가는 것으로 보냐, 함부로 찍어낼 수 있는 거로 보냐.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함부로 만들고 제조해낼 수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함부로 연방제를 막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독일 연방제도 있고 미국의 연방국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빼자부터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연방국가식이 되면 그 혼란이 더욱 더하겠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삐라를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데 저 삐라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페북 같은 데도 많고. 요즘 워낙 뭐 삐라가 옛날보다 많이 또 눈에 띄는 점도 참 이상합니다만, 북한이 그 삐라 중에 제도 통일 반대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보셨어요? 저는 그 페북에 많이 봤는데 그렇게 주먹 불끈 쥐고 이렇게 써놨어요. 제도 통일 음모 분쇄 어쩌고 저쩌고. 저 제도 통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말로 하는 게 자유통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통일한다. 그거를 자기들이 제도 통일. 그 반대는 뭐예요? 그 반대가 자기들이 말하는 게 연방통일. 그러니까 연방이란 말이 우리 지금 맥락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유통일을 반대하는 맥락으로 저 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은 오랜 고려연방제 주장으로 유명하고, 그거는 또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소위 북미 평화협정, 자기들 북한 앞에 붙여가지고 그런 평화협정, 미군철수, 연방제 이런 프레임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삭제하고 사실상 연방제인 지방정부식으로 해서 결합되면 그 혼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을 더하는 거죠. 위험 상황을 더하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죠. 자, 분권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권력이 그 사람들한테 집중되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실시할 때는 풀뿌리 민주주의니 뭐니 뭐 많이 말했죠. 그거 말하던 정당이 그 뒤에 힘이 약해졌어요. 그 정당 힘만 더 강해지던가요? 그 정당 힘만 더 강해졌죠. 저희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못 내다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허울 좋게 지방 분권이라는 거는 나눌 분자 권력 힘의 권자 아닙니까? 근데 저게 과연 실제로 그러려는 건지, 앞서처럼 사실상은 나중에 되보면 분권이 아니라 자기애로 집권이 되는 건지 우리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참으로 정당한 권력 분산, 상호 견제를 생각한다면 적법 절차를 잘 지키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립된 영국과 미국을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 강력해 보여도 그거 함부로 못해요. 절차가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제약하는 게 너무 많아요. 법제도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은 상원의원 고유의 파워가 있죠. 부통령이라 해도 부통령 고유의 파워가 있죠. 다 각각의 자리들을 보면은 파워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권력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거 어떻게 가능했어요?
미국이 분권 그렇게 외쳐가지고 그게 됐나요? 법치를 철저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지방 분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중심 구호 외치는 사람. 사람 중심 구호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법치와 대립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구호에 붙일 뿐이고 실제로는 권력 분산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우리 지금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노조와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자, 노동자 자리에 노조를 보고 생각해보세요. 노동자 자리에 주민을 놓고 지방정부 자리에 노조를 놓고 노조 간부와 집행부 자리에 지방분권 주창자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일반 노동자들을 끌고 노조를 세워서 노조 주창하던 노조 간부와 집행부가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럼 분권 주창에서 저리로 끌고 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죠. 이것은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이 조금 깊은 얘기인데요. 항상 연원은 2차적인 게 1차적인 거로부터 나오는데 나중에 되면 괴물처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막 지배해요. 우리가 봉사하라고 모임에도 회장을 뽑아놓으면 때로 그 회장이 봉사자가 아니라 막 지배자로 돌변하는 수가 있죠. 그렇게 안 되는 회는 좋은 회죠. 자,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그러니까 힘을 보는 게 우리가 분권 말하는 사람들이 힘에 대해서 과연 힘을 자 파워 오브 더 파워리스라는 관점에서 힘을 보는지 파워 오브 더 파워풀이라는 강력한 자의 힘을 중심으로 힘을 보는지 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힘을 중심으로 힘을 보는지 그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런데 분권 외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강력한 힘을 중심으로 힘을 보는 사람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힘을 쪼개자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건 정치적인 이용, 제대로 된 분권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진정한 연방제, 진정한 분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보통법, 법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보통 사람들, 힘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자각하고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분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라는 건 분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분권과 집권이 굉장히 조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연방제지만 연방정부가 허수아비가 아니죠. 강력한 정책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사실 밑에 가면 자치의 수준이나 지방정부 하는 일이 꽤 있다. 그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런 형태가 결국 어떻게 나왔냐? 보통 사람들에 의한 보통법적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 싹을 보여준 것이 우리의 태극기 집회입니다. 그래서 제도권과 유식한 사람들이 버린 곳에서 새로운 죽은 줄 알았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새 싹이 보통 사람들로부터 터온 겁니다. 새로운 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태극기 집회의 보통 사람들 그 힘이 반드시 저 반역적인 개헌을 저지하고 우리나라를 진정한 영면한 발전의 길로 우리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루하시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 현재 조례와는 차원이 다른 법률 이게 그냥 법률 말만 법률이 아닙니다. 조례는 굉장히 하위에 있어요. 규범체계. 그러나 저 법률은 헌법 밑에 직접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그런 법률 지방정부 말하면서 지방분권만 내세우고 그것은 정략적인 구호로 국사를 부딪히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고 자, 또 여기에 교묘한 혼돈을 주는 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뭐 등등 정책적 문제 차원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우리 계속 논의해왔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방재정 문제도 사실은
그 8대2가 아니라 실질은 5대5라고 현진권 원장님이 쓰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고민과 실행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둔갑시켜요. 뭐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이 국가 형태의 차원에 대한 논의인데 이게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정책적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를 뒤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언어 혼란 전술. 이렇게 언어와 차원을 막 뒤섞어버리면서 혼란스럽게 해서 어느 틈에 이상한 대로 가버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지방분권하고 다음은 조금씩 빠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양성평등인데 지금 우선은 사람 중심 고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왜 사람 중심 고가 문제되냐? 이것을 보셨던 분도 있고 지금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북한 헌법 제3조에 자 거기 한번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 거기까지. 물론 거기까지요. 북한 헌법이라고 해놓고 그걸만 하지 뭐 그냥 장식이죠. 장식에 불과하지만 장식이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써놨어요? 사람 중심. 그 다음에 8조에 가봐요. 8조 세 번째 줄 보면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 온 곳에 사람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주체 사상이 그렇게 딱 기본이 그거기 때문에요. 사람 중심 세계관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도 사람 중심 종로구, 관악구에도 사람 중심 관악구.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저 말이 순수한 말이 아니라는 건 이걸 살펴봐도 금방 나오죠? 제가 이것을 유튜브로 공개 지적하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사람 중시로 바꿔야 돼요. 표현을. 사람 중심에서 미음 빼고 사람 중시. 썩지 말아야겠죠. 또 옛날부터 이거를 속이는 말 중에 사랑도 있어요. 사랑. 마치 기독교처럼 보여요. 사랑. 근데 사실은 그 말하는 사람들 뒤에 안에는 사람 중심 이거예요. 주체 사상의 이 사람 중심이라는 게 뭐냐? 허울은 조금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뭐냐? 이 부분은 여기 계신데 이승민 호주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그 MPK 발표에서 많이 제가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가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벌써 파고든 사람 중심 이런 구호의 정체와 위험성을 보면요. 이게 저 말은 법치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흔히 드는 예입니다만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구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게 법이죠. 그런 질서가 법치인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흔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뭐 지금 비워달라 지금 못 나간다 흔히 일어나. 자, 그러면은 사람 중심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임대인도 사람, 임차인도 사람. 공허하죠. 그런데 사람 중심이란 말은 어떨 때는 자 그게 그냥 임대인이 아니고 연예인이고 높은 빌딩이면은 그거는 뭐라 해야 돼요? 갑질하는 특권층 대 보통 사람 혹은 자본 대 사람 이런 식으로 휙 어느 순간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갑질하는 특권층이나 자본 편을 들면 안 되고 보통 사람이나 사람 편을 들어야 되고 그게 사람 중심 사회라고. 갑자기 그렇게 또 휙 변해서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을 규율하는 정교한 법과 판례가 오랜 축적을 갖고 있죠. 그걸 가지고 참고하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판결을 내리라고 법원도 있고 법관도 있죠. 그거를 무시하고 사람 중심으로 휙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법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실제로 사람 중심 떠드는 북한에 법이 있습니까? 무슨 법치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저러니까 제도라든지 시장과 같은 자생적 질서 이런 것을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처음엔 장마당 막으려 하다 요즘은 잘 못 막죠. 배급도 안 주고. 자,
사회적 국가적 기초가 이렇게 해체되고 붕괴되는 방향으로 왜 시장을 막으려고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배급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 시장을 막는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와? 시장은 오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오랜 문명 속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큰 질서인데 그걸 함부로 자기가 폐쇄를 해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은 제도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질서가 자기한테 존중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세 번째 보면 이것도 심각한데 어떤 사람은 또 사람 중심 외치면서 막 자의적으로 함부로 배제해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최소원 씨 경우에는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개명했는데 못 불리고 온갖 사실 뭐 사람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죠. 자기도 본인도 그렇게 부르지지. 그걸 자기들이 고민하던가요? 사람 중심 외치는 사람들이 고민 안 해요. 북한 사람 중심 외치고 그 많은 정치범 수용소는 어떻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고 세뇌시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돼.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처음에는 한두 사람부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미제 스파이니까. 저 사람은 극도의 친일파니까 안 돼. 그 사람은 배제해야 돼.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한두 사람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령 빼놓고는 다 배제하죠. 마침내는 수령도 어떻게 돼요? 괴물이 되죠. 괴물이. 그게 보통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의 괴물이 모든 사람이 비인간화되는 사회를 만들고 출발과 완전히 반대편에 가버리죠. 사람 중심을 외치더니 모든 사람이 비인간화된 사회로 그걸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데 오히려 어때요? 곳곳에다 사람 중심 구호를 붙여놓고 있다.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 사람 중심은 피와 살과 눈물과 땀을 가진 구체적인 실존적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 중심은 사상적으로 보자면 마르크스의 선배인 포에르 바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라고 말할 때 그런 추상적인 유적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을 추상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의 말처럼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 구체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죠. 저 자신도 사랑받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함부로 온 인류를 사랑한다? 왜?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툭툭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 오늘날의 북핵 문제가 왜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인류에 대해서 실제적 위협이죠.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막 해대지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는 한 인간에게 핵무기를 맡겨둘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이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그냥 한 인간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짜 버튼이 막 눌러버릴 수도 있는 체제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에서 말이죠. 서양 문명에서 많이 발전해온 이런 자유민주정에 바탕되어 있는 인간관은 아무리 세종대왕이나 링컨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혼자한테 핵무기 같은 거 맡겨놓는 거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원적으로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인간을 턱 맡겨놓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냐. 그러나 사람 중심이나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 쪽에서 서면은 자꾸 또 선전할 때는 사람이 위대하다. 인간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역사의 주인이다 등등 하면서 마치 인간이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말해요. 자, 그래서 북핵 문제와 북한이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저 북한 해체, 자유통일의 문제는 이 하나의 문명사적 전환을 잉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러한 서구 자유민주정 바탕이 된 인간관의
방향이 더 확산되고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가 말했던 그러한 인간관의 흐름이 다시 한번 더 버티느냐, 이런 대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뒤에 후속 강의에서 그런 부분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어야만, 그러면 국민이 아니라 지금 국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 권리가 더 보호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젊은 사람들, 이렇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점은 우리 지금 헌법과 법률 체계로도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 보장합니다. 굳이 기본권을 사람이라고 써서 곤란한, 사실 국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어떤 것은 국민의 권리, 어떤 것은 사람의 권리 나누어서 하기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해야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현행 법 제도상으로도 때로는 기본권도 인정하고 때로는 법률상의 권리로, 때로는 조약상의 권리로,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약간의 융통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다 뺏어버리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 또 사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냥 자기들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원칙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오늘날 난민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런 경험과 논의가 축적되었고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갑자기 사람으로 바꾸니, 그것은 사실은 외국인 권리 보호, 난민 보호라는 명분 이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다가도 사람 자꾸 그려놓으면 오늘날 지자체에도 우리 사람들 모르게 사람 중심이라고 이렇게 확산시켰는데 더더욱 대놓고 확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34분인데요. 11시 45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20분 내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자 좀 치웠다가 사람들 바깥에도 있어요. 앞으로 30분 뒤에 강의 끝나고 시행입니다. 네. 이거로 페이스북에 공유하면 됩니다. 이건 김미영 교수님 페이스북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혹시 페이스북이에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종각, 종각 보신강 옆에 위치한 그리고 오늘 80여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 앞쪽에 오늘 방문하신 분들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가시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또 행사들 또 그런 안내문을 보내드릴 때 저희가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용지를 돌릴 테니까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배워보자. 지금 일단 여기 근대서와 5mm 세팅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얼마를 조정하면은 그거 들고 나서 여러분 저기 차도 한 잔 드시고요. 저기 모자라시니까 초코파이 좀 드시고 잠깐 쉬었다가 앞으로 저희가 시간 조절을 조금 바꿔서 앞으로는 좀 먼저 한 50분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모르고 좀 편하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의자를 다 준비하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 MPK 회원가입 신청서가 있는데요. 여기 와주신 분들은 앞으로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굳이 돈은 막 내라고 저희가 그렇게 강요하는 게 전혀 아니고 CNS 정보는 안 쓰셔도 괜찮은데요. 회원 시스템으로 저희가 정보를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MPK 회원가입 신청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아드릴게. 네, MPK 회원 가입을 하시면요 여러 가지 그 혜택이라든가 세미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걸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뭐 CMS 후원도 있는데 이거는 적어 주시면은 이게 더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이제 알겠어. 이따가 내일은 교육당이니까 교육당이 12시, 아니 2시 서울역. 내일은 부산 가요? 한다 그랬죠 확실히. 합니까? 하면 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종각역에 위치한 대신빌딩 2층 MPK 사무실입니다. 오늘 개헌 저지를 위한 국민 세미나,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만큼 개헌 저지하겠다는 우리 애국 국민들의 마음이 이곳에도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공사로 가는 개헌, 지방 분권 그런 일정에 우리 애국 국민들은 거부를 하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개헌 저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개헌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시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시 45분에 시작합니다.
저는 목숨 여기서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안 돼요. 어디로 되고 저기로 저쪽을 보고 네, 한번 다시 한번 했는데 안 되는 거 자, 오늘 이 개헌 저지 국민 세미나 제1차 국민 세미나는 MPK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표로 계시는 도태우 변호사님 주최로 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세미나 이어갑니다. 화면 띄워. 잠시 후 45분에 11시 45분에 세미나가 재개가 됩니다. 11시 45분에 세미나 재개합니다. 자리 좀 섞여요. 오늘 이 개헌저지 자유통일 MPK 국민 세미나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김경애 교수님도 와 계시네요. 어차피 서 있으시니까 자리를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부산 제2차 태극기 집회는 지난주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부산 남포동 비포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강의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은 부분에서 양성평등을 배기하여 결혼과 가족제도를 파괴한다. 계신데요. 우리 정소영 미국 변호사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발표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직접 발표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이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되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간사님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 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양성에서 양자를 교묘하게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미리 어떤 내용을 들으신 분은 절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보면은 거기에 영어 자체가 그냥 양성 아니고 양성은 남녀 그건데 이때 양자를 빼버린 성은 영어에서 아예 젠더라고 구분되어 있고 요즘 그 대통령의 용어에서도 젠더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젠더라는 말을 쓰는 분들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그냥 중립적으로 젠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을 이제 사회적인 성으로 생물학적인 우리 남성 여성 외에 그래서 전 변호사님께 제가 저도 공부했는데 그 해설은 50가지 성이 있네 이런 말을 막 하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들을 땐 회개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뭐 이렇게 젠더가 바뀌잖아요. 뭐냐면은 어떤 날은 남자 70% 여자 30%였다가 어떤 날은 남자 뭐 한 60% 여자 40%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식의 논의를 펴는 그 용어가 젠더고 그 젠더라는 말로 저기다가 넣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인데 저기 성평등을 젠더평등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알아먹기 어렵게 양자 빼는 거로 휙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모르는 새에 정말 큰 변화가 확 와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보죠. 이게 젠더 평등 이렇게 되면 거기 머물지 않고 서구의 예를 보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젠더 주류화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요. 젠더 메인스트림. 이것도 저도 전 변호사님께 소개받고 놀랐는데요. 뭐냐면 여기 소개되어 있듯이 모든 정책을 이런 식으로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그 젠더 평등 정책에 부합하는 쪽에는 나라에 어떤 국책 과제도 주고 입찰 자격도 주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 그 찬성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입찰 자격도 안 주고 불이익을 주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이 행정명령을 이제 철회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이 또 예고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법원에 냈을 때 그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막아준 조항이 아까 전에 말한 양성평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 양자를 빼버리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할 때 법원이 막아내는 거대한 요새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개헌에 그러면 찬성을 하더라도 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냥 널리 안 알려지기를 바라는 채 휙휙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이제 이미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을 뭐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했는데 이런 부분을 헌법 조항에 평등 조항에까지 넣자는 지금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뭐 종교나 지역 이런 거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젠더 문제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넣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군형법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헌법이 무너지면 완전히 이제 파죽지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양도 그랬지만 그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도 목소리는 크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학 내에도 사실 그 숫자에 비해서 목소리는 엄청 커져 있는 거죠.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총학생 회장 같은데 출마해서 이슈화 시켜서 당선되고 이렇게 되면서 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고민을 보면 과연 서구가 이제 몇십 년을 알아온 그 문제, 소위 68 네오막시즘 문화, 소위 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히피 이런 문화와 더불어서 온 그 성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혼란, 그 끝에 사실 최근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마크롱은 외신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이 고안해낸 worst sin, 최악의 것이었다. 이렇게 그 길을 우리가 왜 뒤에 따라가자는 거냐. 이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미 서구에서 오히려 자기들은 수십 년간에 그걸 통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겪고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우리는 뒤늦게 그 문제 많은 길로 왜 걸어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이고 게다가 지금만 해도 정 변호사님 조사하신 거에 보면은 2015년 한 해만 에이즈 환자 치료에 811억 예산이 지원되고 이게 밝히지 않은 거로는 4, 5배 정도 감염자 수는 뭐 1000명에서 4, 5배 정도를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래서 평생 국가가 이런 세금 지출을 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막으려고 지금 양성평등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교회 중심으로도 또 이렇게 많이 해도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게 확산되고 있고 의식 부분이나 참 여러 가지로 저도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 확산 속도가 놀랍더라고요. 사실 학교에서 애들끼리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 넘겨보시죠. 그래서 우리 법치의 관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법 공동체가 과연 서구의 젠더, 성주류와 정책 방향의 규범 전환을 대체 언제 요청했냐는 거죠. 그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물어볼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법 공동체 다수가 그런 의식도 갖지 않고 규범 전환도 요청하고 있지 않은데 왜 바꾸냐는 거죠. 법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법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야 가는 것인데 우리 규범 의식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최상위 규범을 바꾸냐는 거죠. 그걸 속이는 거죠. 바뀌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양자를 빼서 그런 규범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면 그거는 아래로부터 진정한 법 공동체의 경험과 논의를 통해서 가는 법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창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서구의 실험을 우리가 왜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안성하고 오히려 바른 방향을 우리가 선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이런 논의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그 패키지 개헌이기 때문에 함께 굉장히 중요한 조항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천주교 포함 뭐 크리스천이라면 굉장히 뭐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거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깨어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개헌 시도 부분에 대해서 연대 전선을 우리가 좀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토지, 국가 부분 이 부분은 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짧게 원래 이제 이어서 하려던 거였는데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개헌 조항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걸 전면 금지하는 것을 헌법에 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파견 근로 일체를 금지하는 것을 헌법에 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도 포함하고 엄청나게 제약하는 거죠. 저 정도 되면 그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해서 이렇게 이 사회 정책적인 어떤 조화점과 균형점을 찾아보자 하는 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런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헌법에 집어넣게 되면 이미 정책의 어떤 폭은 완전히 다 잘려나가고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계약직이 헌법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종신고용에 가까운 정규직밖에 쓸 수 없게 됩니다. 기업을 전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그냥 최대한 식구들끼리 해보려고 하다가 그거 안 되면 아니 뭐 문 닫아야겠다 이런 식의 사실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되기가 쉽상일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거의 종신고용적으로 하라 했는데 그걸 어기고 해고했다. 그래서 참 무리스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저런 발상 자체가 너무나 자유 어떤 질서와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발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도
이름은 그럴듯합니다만 사실 저게 중국의 토지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했던 토지제도. 조선시대에 원칙적으로 토지는 왕의 소유임을 천명하고 그러나 개인 간의 거래는 있긴 했지만 완전한 소유권의 거래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의 경제적 기초 질서나 자유의 영역에 대해서 거의 우리 재헌헌법이 표방하고 세웠던 질서에 대해서 개헌 수준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재헌적인 수준의 변경을 이 5가지가 모두 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형 형태의 개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략적인 주고받기 과정으로 되면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가장 첫째 과제는 우리 세미나처럼 우리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더욱 저도 포함해서 이 문제를 깊이 철저하게 잘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그 인식을 전해야겠죠. 그 부분. 그래서 다른 말 하는 분들을 논쟁으로 토론으로 설득시킬 수 있어야겠고 오히려 그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구체적인 방안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국회 통과 단계에서 반드시 저지를 시켜야겠고 그래서 광범위한 연대 전선이 필요할 테고 아마 어떤 순수한 분들이 다 회귀되어서 그런 연대 전선이 되어서 대대적인 어떤 국민 각성을 동반해서 우리 이러한 어떤 참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그런 수준의 개헌을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부분을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보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한번 그 독립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본문과 서문에 약간 다른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거센 풍랑으로 돛대가 부러지고 밧줄이 끊어져 배에 탄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배에 탄 사람이라면 모두가 나서서 사공들을 도울 것이다. 선객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사공들이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 각자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섯 번째 보면 삼천리 이제 읽어보죠. 삼천리 강산 우리 대한은 3천만 백성을 싣고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핵 플러스 개헌 이렇게 되어서 우리 7천만 우리 대한이 7천만 백성을 싣고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에 표류하는 데와 같은 참으로 이 위기를 딛고 반드시 밝은 날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도태호 변호사님께서 참 좋은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몇 분께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결론적으로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개헌을 내서 절대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법치가 죽었습니다. 법치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헌법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 헌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헌법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존립한 겁니다. 우리 국민 각자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이 순간에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5월 9일 선거는 분명히 보궐선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화면에서 구멍이 생겼어요. 거리 위가 비었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선거를 했거든요. 60일 이내 짧은 기간 내에 정상적인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 안 할까봐 2시간 더 연장시켜서 보궐선거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했어요. 분명히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끝냈습니다. 분명히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다음 달 24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문재인 임기도 24일 날 끝납니다. 다음 달.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1일 날 기회는 좋습니다. 3일째 참 이거에 3월 1일 날 태극기 집회가 많이 모이죠. 청와대 전부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끌어내리면 됩니다. 경찰이 막죠. 야 경찰 너희도 국민이야. 헌법을 몰라? 더 잘할 거 아니야. 문재인 빨리 체포해. 자 이제 끝나요. 자 체포하고요. 자 지금 25일부터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없어요. 혁명. 자 국회 바로 해산이요. 그리고 저 법정에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요, 우리가 이거 시민운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그거에는 합의를 봤잖아요. 근데 그 일선에 쓰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의요, 이 개헌에 대한 전략적 미스테이크가 있더라고요. 왜냐? 그 중앙청 앞에서 1월 며칠 날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전략이요. 아니 잘못했어요. 왜냐면요. 아니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해당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는요, 정부안과 야당안 둘 중에 그 정부안을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데 나는 그 전략이 그랬다고. 찬성이냐 반대 그걸 가지고 골라야지. 그래서 제가 도태우 변호사님 답변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앞으로 신문의 방향을 자유한국당도 그 전략이 미스테이크다. 그걸 시정을 해주는 그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것을 도 변호사님 뜻은 어떤지 보고 묻고 또 하나 그 토지 공개념 관계인데요. 부원법 15조에 보면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조항이 이게 바뀌가 신헌법에는 아마 20몇 줄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요. 재산권 지금요. 압수 전두환 압수 이후에요. 박근혜 압수, 이명박 압수로 막 들어가는데 그거는 자유민주의 근본은 재산권이에요. 그 개인재산권이 말이야. 뭐 이런저런 요인들 가지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도 변호사님 간단히 설명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 변호사님 가지고 있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침해받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계좌 추적 문제에서도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 침해가 너무 많고, 자, 그 자한당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우리가 뭐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우리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런 개헌 시도에 대해서 당연히 자한당이 같이 해야죠.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고하게 말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특히나 정부 형태하고 이렇게 막 협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희생하면서 정부 형태와 뭔가 타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감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원칙적인 우리의 굉장한 부분이 저는 서울지방 최석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실상을 깨뜨린 이석기 아로, 그 다음에 민주적 법칙을 깨뜨리는 한상균이, 이 두 사람들에 대한 법 구형량이
7년, 3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아주 근간,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의 법 구형이 그렇게 약한 건지, 그 다음에 그걸 묻고 싶고요.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그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입니다. 혹은 그걸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죠. 혹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 종편, 유튜브에서조차 남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한은 남북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때 남한, 북한 그렇게 비교할 때만 남북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스스럼없이 우리 남한이 어쩌고 우리 남한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변호사님께서 법조인들 전체 어울렸을 때 정식 명칭을 대한민국으로 하기는 길다면은 한국 혹은 우리나라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지금 서경석 목사님 태극기 혁명본부, 그 다음에 선거자 방송 이쪽에 다 유튜브로 올렸어요. 또 황장수 그분한테도 올렸고, 그래서 그것을 좀 크게 하셔갖고 제발 남한이라는 소리, 북한놈이 좋아하는, 좌파가 좋아하는 남한이라는 소리보다는 대한민국으로 좀 명칭을 제대로 호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약하신 분 한 분. 네, 그 청년 우파 모임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그 차별금지법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개헌 부분도 이제 개헌에 대해서 뭐 우파는 다 반대하고 좌파만 다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오늘 말씀하신 5가지 부분 같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저지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대화를 이어가려면 개헌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개헌이 필요한 그런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알고 있어야 좌파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그런 5가지 이제 반대해야 될 부분과 더불어서 개헌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꼭 필요한 질문이시고 그러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특히 저한테.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인데,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딴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조선일보,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주류의 논의는 늘 뭐를 이야기하죠?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이 달라요. 과연 탄핵을 어떻게 보면은 탄핵 사태를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근원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논의와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 인식은 좀 달리 합니다. 그런데 달리하지만 예를 들어 정부 형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부 형태거든요. 그래서 정부 형태 부분에서 흔히 알려져 있듯이 4년 중임제 개헌, 또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 집정부제식 개헌, 말은 이원 집정부제인데 실질은 내각제 운영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논의가.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오늘날 우리 지금 만약 그런 부분이 문제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거 막 MPK 막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명분은 그런 거를 내세워 놓고 사실상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수렁으로 가져가는 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그 정부 형태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거나 저는 사실 그거를 꼭 지금 해야 된다거나 사실상 그 부분에도 의문점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헌법에 문제가 많아서 과연 글쎄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까? 저는 오히려는 운용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생각이 달라도 좋아요. 그 부분은 이제 토론의 요지가 있는 부분인데 앞에 이 5개 조항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저희 법률적인 지식은 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좌파 정권에서 그 개헌이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 사람들이 대통령도 앞장서서 탄핵시킨 사람들인데 개헌에 대해서 어떤 합의할 사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은 조직을 해서 무조건 좌파 정권 내에서는 개헌을 반대하고 우리가 우파 정권이 되찾은 다음에 개헌 논의라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뭐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플랜 B를 가지고 시민들은 그 태극기 나와 있는 세력들과 같이 해서 무조건 개헌 저지 운동을 지금부터 조직화하고 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가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고 태극기 집회에서 또 어떤 뭐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답하기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실 그 폭풍의 표류 살얼음판을 걷는 아주 어떤 급변 속에 있죠. 우리 북핵 문제까지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세부적인 좌표를 보기 어려울 땐 큰 좌표를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그래서 큰 좌표를 볼 때는 그러면은 자 급변 사태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예를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해야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연대 전선 자체를 예를 들어 다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연대를 말하면 항상 어때요? 누가 주도하냐 문제가 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뭐가 시작됩니까? 온갖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때면 모르는데 나라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결정적인 시기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 연대 전선에서 온갖 난리가 다시 일어난다. 왜 일어날까요? 난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저 스스로도 늘 다짐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공식 퍼블릭 마인드로 우리 자신을 공적인 것에 봉사하는 태도로 딱 가지면은 분란이 있죠. 항상 그거 반대편 우리가 동양에서 사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것들이 항상 뛰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결정적인 시기엔 연대가 필요하고 그 연대 전선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좌익은 그렇게 연합전선 이용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대를 해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 그 헌법에 선서에 국가 보위하도록 선서돼 있어요. 근데 국가 보위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러면은 당신은 헌법을 어겼고 국가 보위를 못했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 대단한 지금 대립이 오죠. 그런데 거기서 연대 안 돼. 쟤들은 원수야. 그거는
그거는 큰 일을 망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럼 연대가 쉽냐 이거예요. 근데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연대를 가능케 하는 거는 순수한 몇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몇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이신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그 순수한 그 눈동자 같은 그 천둥 비바람을 몰고 올 때 핵이 있어요. 핵이 없으면 안 와요. 핵이 거기다가 막 붙으면서 천둥 비바람을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 돼요. 핵이 되려면 순수, 공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수한 핵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주적을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결정적인 시기에. 그때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 주신 분. 변호사님의 그 말씀을 잘 들었고요. 딱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약간 벗어나는 주제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MBC 그룹의 호세리안 대표께서 지난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셨고요. 박 대통령을 접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도별사께도 거기 깊숙이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가 유엔에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그 인권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한 게 어제였습니다. 근데 그 답이 어떻게 지금 유엔에 제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신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그 박 대통령이 그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는 유영한 변호사에 대해서 유튜브에 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배신자인지 아니면 배신자처럼 해서 궁극적으로는 진짜 박 대통령님을 도우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왜 김만수를 자기 사무실에 숨겨뒀는지 좀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그 호세인현 대표가 지난달인가요 왔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려는 그거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나지 못한 걸 알고 있어요. 만나지 않. 그리고 구치소 자체가 이렇게 뭐 원래 그런 제도를 알아서 그걸 신청했는지조차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시한 자체는 저도 이번 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기다리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너무 기다리다 안 되면 저라도 편지를 한번 써봐야 되나 그쪽에 그 저쪽 스위스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참 그 능력이 부족한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에 그 누가 링컨한테 물었대요. 하느님이 남군 편이라고 생각하냐, 북군 편이라고 생각하냐. 다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의 유명한 말이 그 하느님이 누구 편이냐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느님의 편인지를 물어봐라. 그래서 누가 배신자냐를 묻지 말고 내가 혹시 배신자가 되는 건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까딱하면 배신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결과 세계는 어때요? 정치 세계는 결과 책임이라 나는 대통령 위하고 있었는데 그거로 몇 명이 된다고요? 안 된다. 무서운 세계.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평창 올림픽 때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막을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냥 그대로 그냥 저들이 밀어붙이는 대로 저희들이 그냥 수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작은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뿐인데 이 자리에 계신 또 그 권 목사님께서 그 부분도 많이 걱정하시고 막 평창까지 가시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도 막 해줘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속보를 보고 하니까 자기들 뜻대로 또 안 되어가는 듯한 모양새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듣기에 외교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대요. 북한 얘네가 결코 그냥 이렇게 만만하게 올림픽 참가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요구들을 막 해대면서 결국은 그쪽의 얘기 중에 한 뭐 전 소문밖에 모릅니다만 막 안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안 되면 좋죠. 우리는. 네. 네, 그럼 이제 한 두 분 받고 네. 이분 포함해서 한 분 더. 감사합니다. 질문은 제가 법을 잘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올해네요. 2월까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질문은 그게 헌법상 사실이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헌법상 사실이 아닌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저한테 자료를 선생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는 오늘 처음 본 거여서 뭐 이야기 대략은 들은 것은 있었지만 그 자료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무장투쟁 노선을 제가 알기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막 그걸 가지고 폄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독립이 어떻게 왔습니까? 무장투쟁에서 왔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무장투쟁에서 왔어요? 무장투쟁은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 작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견했던 대로 강대국이 등장하고 일제가 패망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내의 상황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맥이 빠지고 어떨 때는 극단주의로 이렇게 갈 위험이 항상 이제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이거는 국내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큰 그림은 이게 도대체 큰 그림에서 김정은이가 이기는 방향 생각하기 어려워요. 김정은은 어떻게든 지지, 김정은이가 이기는 방향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다만 김정은이가 질 때 중국도 그걸 본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는데 그 상태에서 중국의 국익을 어떻게 막 이렇게 한반도 오히려 확대할 거냐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지. 중국이 김정은이 이길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물론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 안 하면은 역사에서 허망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경계하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한 그거는 김정은이가 이기는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그 다음 혹은 그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상황은 수만 가지 막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문제죠. 그거는 주사파도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제 개헌에 더 열올리는지도 몰라요. 거점을 확보해 두려고. 나중에 김정은 기지가 무너져도 또 기지를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온갖 혼란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은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수한 제법에 관심이 절대 없는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큰 그림에서 주변 국가에서 자기 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해서 우리는 또 오히려 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또 한면으로 대권 큰 그림에서 대권 주자
지금 문재인 저쪽에서 끼리 또 서로 무너뜨리려고 서로 작업 중인 것도 좀 느껴지는데 이렇든 저렇든 저쪽에서 무너뜨리더라도 일단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재빨리 지금 하루빨리 한시 앞에 대권 주자를 내세울 생각 그 고민 자체를 갖다가 지금 많이 또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애국 텐트 세월호가 4년 전부터 쭉 봤는데 진짜 제밥에 잘 하시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 이런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처럼 만에 안 그런 분, 그 리더분들 특히 많이 봤는데 그 리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계속 리더의 태국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짓밟히고 이간질리고 찢기고 있는데 그 순수한 건 어떻게 찾느냐. 저는 평소에 많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생각해봤는데 기존의 전문 프로 정치인은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공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 리더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요새 떠오르는 리더들 많이 있죠. 많지는 않고 보이죠.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그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에서 볼 때는 김정은이 까불수록 난리를 칠수록 우리는 불안하지만 우습죠. 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때 지금 세계에서 볼 때는 이 지금 좌익 정부만 보고서 우리나라를 접근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태국 애국 라인을 갖다가 접근을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화된 어떤 애국 라인 그게 있어야 돼요. 또 와서 접근해서 대화라도 해보고 싶고 뭘 도와주고 싶어도 그 라인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걸 하나 또 시급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리더십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간에는 그래서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워십이 중요하다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는 저도 이제 배운 겁니다만 리더십을 리딩업 위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하고 아니요 리딩 다운즈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리더십이죠. 그거 말고 리딩업요 아래에서 위를 이끄는 그걸 우리가 좀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렇게 주창한 외국 학자는 성경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인 절대 존재에 대해서도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느냐. 또 좀 지나가지고 3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느냐. 이런 식으로. 감히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느님이 들어주잖아요. 50명, 30명. 뜻을 이렇게 바꾸셨죠. 그게 리딩업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더십을 생각할 때 리더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리딩업의 주체는 우리가 위를 이끌어야 돼요. 그것이 시민적 리더십이고 그것이 보통법적 민주주의. 링컨 같은 사람은 그런 거를 체화하고 있었다. 영미의 근대 민주주의는 그런 거를 체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리딩업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궁금증이 풀렸을 줄 믿고요. 오늘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귀담아 들을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신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국민 세미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감독회를 하고 있는데 삼국 사기부터 독립신문까지 법치의 흐름에 따른 법치의 발전에 따른 한국사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도 뜨거운 강의를 도태호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이 와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안내 드릴 거는 저기 MPK 회원 가입서가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거의
지금 앞에 손 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CMS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해 주시고 CMS 좀 많이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1회 개헌저지 국민 세미나 MPK 사무실에서 도태우 변호사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2차 국민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미국 대사관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